네, 안녕하십니까. 문두열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상가감수 같은 경우는 세 분의 선생님의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금 그나마 여기 수학 원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그래도 세 개의 단원, 즉 수학 원은 세 개의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로그, 그 다음에 상가감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세 개의 단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원의 특성이 솔직히 좀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원, 이 단원, 이 단원을 무엇을 먼저 배워도 다른 단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없는 현재 수학원의 구조라서,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각 교과 선생님 나가시던 진도로 그대로 나가고 수열에 대해서만 여기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7월 31일부터 지필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필고사 때는 여기 지수로그는 1회 지필 때 시험 출제 범위의 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하고, 2회 지필, 즉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2회 지필에서는 상가감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처음부터 상가부터 수열에 현재 계획으로는 등비수열까지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또 온라인으로 되고 등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등비수열을 잡아놓긴 했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고 등차 수열까지만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등비수열이라 생각하시고 좀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가함수는 여러분들이 등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등교를 할 텐데, 등교했을 때는 상가함수 진도를 나가고요. 지금 나가고 계신 선생님들이 쭉 나가실 거고, 수열만 온라인으로 차라리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3시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 주에 화요일, 이렇게 해서 총 3번 정도가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해서 수열을 한 3차시 정도 수업을 구성을 해가지고 등차 수열까지 지금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가지고 공부 예습이나 이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특성상 혹시 미리 예습이 안 되어 있으면 미리 이 교과서 공부 좀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령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수학 원 과목은 어쨌든 수능에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연계 과목이니까 감안하셔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수열에 대해서 한번 또 진도를 나가 볼게요. 그래도 이 학생들이 있어야 이게 좀 더 자연스럽고 또 재미가 있는데 약간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자, 일단 여기 수열은 바로 수열은 뭐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뭘 수열이라 할 것 같아요? 수열. 이제 대답이 했겠죠? 예.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겁니다. 수를 나열. 근데 이제 수를 나열을 했는데 그 수를 나열한 것을 나만 알고 있는 수의 나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될 수 있는 수의 나열이어야 돼서 이거를 이제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기호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잠깐만 미루기로 하고, 일단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수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근데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숫자의 나열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걸로 고등학교 때는 수열.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숫자 써볼게요. 1, 2, 4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생각은 여기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떤 숫자가 나올 것 같은지를 한번 추측해 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 2, 4라고 해서 세 개만 딱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네 번째 분명한 건 8. 예를 들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가 곱해졌고 또 2가 곱해졌네. 그럼 여기도 또 2를 곱해야겠지. 그러면 16.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더 쓰라고 하면 더 쓸 수 있겠죠. 계속 2를 곱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7 이렇게 생각한다.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떤 규칙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했대 이 사람은 1하고 2의 사이의 간격을 보니까 한 1이 커졌대 1. 근데 2하고 4의 간격은 2가 커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4하고 7 사이의 간격도 3이 커질 수 있게끔 7이라는 숫자를 잡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도 4가 커져야 되니까 11. 그 다음에 이제 5가 커져야 되니까 16.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하게 가면 자기의 규칙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규칙이 되니까 나열해도 되겠죠. 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정하기 나름이라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 2, 4하고 전 또 1 쓰고 그 다음 2 쓰고 그 다음 4 써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1, 2, 4, 1, 2, 4를 계속 반복하게 가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요. 납득되신가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숫자를 나열할 수 있는 건 규칙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의 규칙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될 수 있는 규칙을 여기다 이제 명확히 해두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항 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아이는 뭐다라는 이제 규칙을 여기다 이제 명확히 문자화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일단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규칙 중에서 가장 특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규칙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등차 수열. 일단 용어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편의상 일단 써볼게요. 더해진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일정한 수가 곱셈이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이제 고등학교 여기 1학년 수학원에서는 많이 다뤄지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등차 수열이 여기 아마 교과서를 펼쳐서 보시면 2단원 같은 부분에 있는 거고, 등비 수열이 3단원 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보편적인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다루면서 저기 뒤쪽 5단원 넘어가 가지고는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제 규칙 새로 어떻게 보면 출제하고 싶은 사람 규칙을 너가 파악했어라는 느낌의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열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 상황에서는 이 규칙을 당신들, 즉 문제를 푸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에 따른 스킬을 이제 연습해 가는 게 여기 큰 틀. 근데 이제 여기 수열이라는 단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왜냐면 그냥 익숙한 이런 숫자, 자연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숫자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플한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단 오히려 최근에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솔직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열은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은 쉽게 하되 좀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데 중에서도 좀 어렵게 나온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좀 풀어보시면 수열이 이렇게도 어렵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하면 뭔가를 예측하고 이런 규칙을 발견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참, 생각해보니까 이 교과서는 지금 여기 저희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120쪽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의 반응을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서 어떤 부분이 솔직히 좀 어려워하고 눈빛들이 어디에서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지금 다시 설명할 때, 아니면 제가 혹시 설명하다 놓친데, 아니면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당연히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게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저희가 이렇게 격일로 등교를 해놨으니까 혹시 수열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등교하셨을 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의 틀어놓고 이렇게 시간 보내 이런 거 말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연수의 제곱을 그냥 차례로 나열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수열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숫자를 나열했기 때문에 그냥 수열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거 고등학교 때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자연수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규칙인 거고. 아, 그래서 이러한 것 이처럼 차례로 늘어놓은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수열하는 거는 한글이에요. 근데 우리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공부라는 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한글과 매칭이 되는 기호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수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 즉 여기서 말하는 1, 4, 9, 16 이런 각각 이 수열의 항이라고 한대요. 약간 이해되시죠?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숫자를 쭉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맨 앞에 처음에 순서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이를 첫째 항, 둘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나열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통 그 있는 n째 항 여기 제 n항, 제 n항이라고 하는 에는 n번째 항, 나중에는 일반항 아까 잠깐 썼었는데 일반항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약간 되시죠? 네. 깜짝. 갑자기 저게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네. 아무튼 좀 납득되신가요? 네, 그러면 자 이게 잘 보일 거라 강하게 믿고. 자 그럼 한번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 이거 지워져야 되는구나. 잘 보이려나? 자, 문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수열의 제2항과 제5항을 말하시오라는 말은 다른 거 없죠. 처음부터 봤을 때 두 번째 있는 숫자, 다섯 번째 있는 숫자를 찾으란 거예요. 근데 이게 알면 엄청 간단한 거죠. 아, 제2항이란 말은 두 번째 항이고 제5항이란 말은 다섯 번째 항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건 용어만 알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3, 9, 27, 81, 243 이렇게 가니까 세배씩 계속 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9, 다섯 번째 항은 24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느껴지는 게 뭐예요? 계속 30 곱해져 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등비수열, 다시 말하면 일정한 수가 계속해서 곱해져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직 용어는 안 썼지만 여기에 있는 이 1번은 등비수열의 샘플 하나로 A씨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보이시죠? 그래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결국에 규칙성이 어떻게 돼요? 분자는 가만히 1로 있고 분모만 1, 2, 3, 4, 5로 점점 커져가는 그런 분수꼴에 해당되는 수열이래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1이 되겠죠.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n번째 항. 분자는 다 1로 고정돼 있고 분모만 1, 2, 3, 4, 5 커져가니까 n항은 그렇죠. 분모에 n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항일 때 분모가 오고 두 번째 항일 때 분모가 2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일 때는 분모는 n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간단 써볼게요. n항. 제 n항이라고 하면 n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근데 이제 곧 이제 하겠지만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거 일반항은 n분의 1이다라고 쓰는 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이 한글을 수학 기호로 또 좀 기호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일반항이라는 수열을 앞으로는 A의 N이라는 기호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일반항이라는 한글은 생략하고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N분의 1이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N분의 1이야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제2항을 구해라, 제5항을 구해라 이렇게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이 식에다가 N자리에다 2를 넣으면 2분의 5를 넣으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나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일반항만 찾아서 볼 수만 있으면 몇 번째 항이 됐든지 간에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칙성을 수식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를 주는 게 일반항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이구.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열 나타낼 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A1, A2, A3, AN 이렇게 하는 거를 수열의 각 항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수열을 보통 나타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써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A씨를 들어서 써볼게요. 자, 1,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숫자 써볼게요. 차라리 3, 그 다음에 9, 27, 아까 3배씩 됐던 수열 있죠? 27, 그 다음에 81 이렇게 가는 수열.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아이를 우리가 앞으로 A1, 즉 첫 번째 항이라고, 첫째 항이라 말해도 되고 A1이라고 하는 수학 기호를 써도 되고, 두 번째 있는 애를 A2, A2 해서 제2항이라 불러도 되고 A2라고 기호를 써서 9라고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A1, A2, A3, A4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이게 n번장으로 가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때요? 지금 여기는 3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 즉 1일 때 3의 1제곱, 2일 때 제곱, 3일 때 세제곱, 4일 때 4제곱이니까 n일 때는 그렇죠. 3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수열은 규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N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 n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열이라고 하는 이 한글을 수학 기호로는 집합 기호를 써 A라고 하면 앞으로 수열이라는 한글을 안 쓰더라도 이 집합 기호 안에 AN이 들어가면 이거는 수열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AN이라는 이 자리가 바로 일반항 또는 JN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 문제 이렇게 숫자를 차분히 나열해 주놓고 너에게 규칙을 찾아봐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는 나열하지 않고 AN 딱 써놓고 나서 너에게 규칙을 찾아봐 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이 느낌은 집합하고 약간 비슷해요. 집합에서도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수를 직접적으로 다 나열하는 느낌. 집합에서도 원소를 다 나열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싹 모으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집합 기호를 써서 AN이라고 하는 그 일반항이라고 하는 요놈의 규칙을 싹 담아서 수식적으로 담아서 자기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느낌이라서 조건제시법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그래서 수열 기호를 집합 기호를 쓰는 게 어색하진 않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하고 수열의 이런 연결고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결고리는 함수예요, 함수. 이제 이 생각을 잘 써야 큰 틀에서 여기 저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대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해요. 그래서 그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보면 수식화해 놓은 게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딱 그래요. 보시면 첫째 항, 즉 첫째 항이라고 하는 이 a1 값이 3인 거고, 둘째 항이라고 하는 이 a2 값이 9인 거예요. 셋째 항이라고 하는 이 a3 값이 27인 거고, 그러면 1일 때 3인 거고, 2일 때 9인 거고, 3일 때 27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정의역, 즉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과 치역, 공역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 2, 3, 4 같은 이런 자연수들, 그리고 치역, 다시 말하면 공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서 그냥 치역이라 할게요. 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3, 9, 27, 81 같은 이런 실수들. 그래서 보통의 함수, 수열이라고 하면 이거를 함수로 나타낼 때는 정의역과 공역이 있다고 하면, 정의역은 자연수, 그걸 이제 그 내추럴 넘버라 해가지고 n이라 써도 상관없겠죠. 내추럴 넘버 약자 그냥 쓸게요. 정의역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 리얼 넘버라 해가지고 r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 f를 앞으로 우리는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게 함수로도 표현이 된다는 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n자리에다 1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이 수열의 함수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치역 원소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연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처음 몇 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숫자를 직접 다 나열해서 나의 모든 규칙을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보통은 문자로 많이 이용을 해서 수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 문자로 나타낸 자 AN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함수로 생각하면 함수식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게 함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함수로 보면 얘를 한번 써볼게. 이제 AN이라고 하는 이 A를 3의 n제곱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AN이 3의 n제곱이었으니까. 그러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n이니까 얘가 n인 거고, 그죠? 정의역이 n이니까 여기 n자리에다 n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역,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치역인 거고. 여기서 말하면 AN을 치역으로 보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치역이면 우리 보통 함수 표현을 쓸 땐 얘를 y로 많이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n자리에 지금 정의역 x 자연수 전체 집합이 와야 되니까 얘를 x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y는 3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랑 효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는 정의역 자연수를 계속 1, 2, 3, 4 넣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튀어나오는 y값 3, 9, 27 이런 숫자들을 치역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수열의 표현인 이 AN의 3의 n제곱을 함수 표현으로 살짝 바꾸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랑 느낌이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최근에 공부하셨던 지수로그에서? 그렇죠. 미시 3인 지수함수랑 형식이 매우 비슷하죠. 근데 지수함수하고 수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고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그렇죠.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말로 해서는 차이가 잘 안 느껴지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차이가 커요.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y는 3의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프 최근에 그려서 기억나시죠? 정점은 0,1이고 미시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고 x축은 점근선이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되시죠? 근데 만약에 AN은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y축의 역할하는 게 AN이고 x축의 역할하는 게 n이겠죠. 이렇게 가볼게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응되는 값만 여기에 표현해야 되니까 n이 1일 때 3, 그죠? n이 2일 때 9,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저 위로 올라가서 어딘가에 27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고. 연결하면 여기 1하고 2인 어떤 숫자에 대응되는 y값을 찾아버린 거라 정의역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이건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여기 등비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이 수열이라고 하는 i하고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생각한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다 이어야 되지만 수열에서는 정의역이 자연수만 다루니까 이렇게 점점점 띄엄띄엄 있는 형태의 그래프 형태가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무조건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의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라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치역에 대응되는 그 원소를 점의 좌표로 해가지고 만족하는 이 수식을 만족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게 함수의 그래프인가 보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쪽으로 오시면, 모르겠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냥 듣기 불편한, 즉,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초반에 이렇게 좀 나와서 혹시나 좀 이해가 어렵다면, 어차피 이건 영상이니까, 우리가 본 수업 때 이렇게 영상을 안 찍으면 그냥 그때는 생동감도 있고 현장감도 있고 좀 이렇게 바로 이해 안 되는 걸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영상의 단점도 있지만 영상의 장점은 또 이런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볼 수 있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봐도 되고 혹시라도 선행이나 되어 있는 그냥 솔직히 빠른 배속이나 뭐 이런 걸 좀 적당하게 보면서 잘 이해 안 됐었던 아니면 좀 강조하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딱 캡처해서 또 봐도 되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수업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만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수라고 하는 거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한번 나열해봐라. 그럼 결국에 집합으로 생각해 보면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봐라. 단 5개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아까 말했죠. 이 집합 기호에 해당되는 이 중괄호는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다 보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이 뭘 나타낸다고요? 그렇지. AN, 즉 n번째 항, 제 n항을 의미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n항 5번째 항까지 구하려면 이 n자리에다가 그렇죠. 1, 2, 3 이런 숫자들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을 넣으면 4 더하기 1이니까 5고 2를 넣으면 9고 13, 17, 21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열이 되겠죠. 당연히 더 나열하면 더 나열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곧 할 거니까 규칙이 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규칙을 보니까 어떤 규칙이에요? 이거는 저도 모르게 나열은 했지만 규칙이 그렇죠. 여기 사이사이가 잘 보면 4씩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4. 그죠? 계속 4.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음에는 대입해서 구했지만 이거 나열하다 보니까 규칙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대입 안 하고 그냥 21에다 4 더한 수, 25, 29 이렇게 숫자를 계속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수, 즉 더해지긴 더해지는데 서로 다른 수를 계속 교대로 뭐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수를 이렇게 더해가는 수열을 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수열할 등차 수열 수업할 때 좀 더 강조는 하겠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보단 한글 그대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아까 수열이란 한글은 수를 나열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 그렇죠.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고 등차 수열을 이해하기보단 이 등차 수열은 차이가 항상 같나 보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9에서 5를 빼면 4고 13에서 9를 빼면 4고 17에서 13을 빼면 4고 차이가 다 똑같구나. 4라는 숫자로. 그러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니까 나중에 이름 붙여서 그 차이를 공차, 공통된 차이. 그거는 등차 수열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공차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수열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일반항으로 나타냈더니 4n 플러스 1이라고 했을까? 4n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죠. 하겠습니까? 네. 자, 그죠 두 번째 일단 패스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속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난리다 이거. 자, 해봅시다. 자, 여기 예제 1번. 혹시라도 이제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도 제가 이제 들어가는 반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참 수학 공부가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재밌고 사랑스럽고 막 이거 아니면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 수학 공부가 처음 볼 때는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만큼만 보이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 단원 공부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더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두 번째 공부할 때 되면 아는 만큼 보이니까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단원과 직접적으로 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알게 된 내용을 다시 이 문제로 바라보니 새로운 관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 해가지고 거만해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 나는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이 상황을 다른 친구는 저 선생님은 이런 관점으로도 보시는구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안 해두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한 건데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때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대충 하고 안 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선행학습을 했다는 걸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남들보다 두 번 보고 세 번 볼 수 있는, 즉 다른 친구들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저는 이미 두 번 보고 세 번 볼 수 있다. 즉 반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꼭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번에는 이거래요.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추측 한번 해보래요.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중괄호 이거는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라 했잖아요. 그래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추측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나보고 n번째 항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1번은 첫 번째 3, 넷째 항 16 이렇게 보시다시피 숫자가 40 계속 커져요. 근데 일반항을 찾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 n항을 찾는 거예요. 즉 n자리에 1 넣었을 때 뭐, 3 넣었을 때 뭐, 그러면 n을 넣었을 때는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규칙을 찾을 때는 이 4라는 숫자가 1이라는 걸 넣었을 때 4가 나왔을지 이렇게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숫자도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서 8이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8, 12, 16, 20을 보니까 1이란 숫자랑 비교해 보면 4를 곱하면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이란 숫자도 2라는 숫자를 입장에서 곱하면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이란 숫자도 4라는 숫자랑 비교해 보면 4를 곱하면 12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n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4를 곱한 게 혹시 제 n항은 아닐까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n자리에다 4나 5를 넣어봤더니 실제로 16과 2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정보에 있어서는 나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n항이라고 하는 거를 4n이라 쓸 수 있겠구나 가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 여기 밑에 풀이가 있어버리긴 한데 풀이도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일반항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추측해 보시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걸 직접 시키진 않고 이렇게 추측해 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일 가능성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게 고등학교 때 많이 다뤄지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를 쭉 나열해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열 공부했으니까 4, 8, 12, 16, 20 하면 여섯 번째 항은 뭘까요? 보통의 친구들은 24라고 추측할 거라고요. 근데 저는 4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4, 8, 12, 16, 20 다섯 개가 반복될 수 있잖아요. 또 4, 8, 12, 16 그러면 결국에 숫자를 쭉 전체를 나열해 놓고 나보고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이 규칙이 아직 쓰진 않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친구는 4라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24라 생각하면 답이 두 개로 나뉘겠죠? 아니 극단적으로 무한개로 나뉘겠죠. 엄청나게 많은 답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일반항을 추측해 보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다 나열하지 않고도 이 각각의 숫자들에 대한 규칙을, 즉 일반항을 아직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를 나열한 놈들의 규칙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그 귀납적 정의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인정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항을 알면 다음 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다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두 개 인접항 두 항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AN 플러스 이거 여기까지 해도 되나? 뭐 예를 들어서 EAN이다. 이렇게 하면 n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첫째 항에다 2배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두 번째 곱하면 항이 나오고 이런 규칙이 느껴지잖아요.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다음 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구하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크게 두 종류라고요. 일반항을 구해봐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열의 n항을 구해봐라. 그 다음에 뭐 A의 10번째 항 같이 특정항을 구해봐라. 일반항 말고 특수항 같은 느낌? 되시죠?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된다고요. 수열이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돼 있어서 즉 인접항 두 항 사이 관계로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 없어요. 단 시험에 나오려면 이 귀납적 정의가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일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교육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나 등비가 아닌 수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수많은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라고 안 하고 그렇죠. 특정항을 구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10번째 항 구해봐, 5번째 항 구해봐, 20번째 항 구해봐. 근데 요즘 대세는 이쪽보단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보고 특정항을 찾고 규칙을 보고 일반항을 찾고 이런 어떤 수가 나열돼 있을 때 규칙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이 규칙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수열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가 나열돼 있던 어떤 수식이 있던 어떤 그래프가 있던 어떤 표현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에 대한 규칙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매 순간 직관, 즉 감각적으로 규칙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에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뭐라 해야 될까요? 방법적인 거를 좀 소개를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거. 근데 여기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수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 어려운 걸 했다 뭐 왜 D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걸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열이란 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배우는데 이런 것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구나 이거에 좀 방점을 둬야 되는구나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되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 3번하고 혹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수요를 이제 추측해 보는 거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혹시 그래도 풀어 보셔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면 요거는 그냥 편하게 보는 거 편하게 숫자를 막 나열해 놓고 이 수의 규칙이 뭐야 했더니 보시다시피 약간 대칭형 느낌이 되지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읽고 똑같네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1 곱하기 1, 11 곱하기 11, 111 곱하기 111, 1111 곱하기 1111 이렇게 약간 너무 뻔한 계산을 했는데 신기한 이런 약간 규칙성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열 문제에서는 문제 상황은 좀 복잡한 거 막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값을 구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뭔가 특징적인 상황이 나오면 그거를 수열의 고난도 문제나 이렇게 내기도 상당히 재밌죠.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게 재미인가 봐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됐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여기고 일단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라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열단에서 별도로 학습지를 만들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혹시 잘 안 풀리거나 용어나 기호나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보셔요. 지금 수열 단원은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풀고 못 풀고가 아니라 관심만 있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조금 걸리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열은 왜냐하면 직접 다 나열해버리면 되니까 극단적으로. 그래서 다 나열해보면 규칙이 다 보이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규칙을 못 찾더라도 다 나열하면 구하려는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 수열의 단원은 상가감수하고 지수로감수편, 즉 1단원, 2단원에 비해 학업 성취도 좀 낮은 친구들도 충분히 접근하기가 용이해요. 근데 이제 처음 첫 단원에 괜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 수열도 어렵네 이렇게 약간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꼭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서 관심 갖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기 등차 수열 할 테니까 등차 수열 교과서에 있는 부분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